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북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노성일입니다. 저는 오늘 캄보디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크메르 문자의 어떤 유전적인 진화와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문화와 역사 속에서 캄보디아 문자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혹시 캄보디아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혹시 뭐 사진으로나 아니면 TV에서는 많이 접해 보셨을 수 있는데요. 캄보디아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캄보디아의 인상은 어떤지 제가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캄보디아를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은 이런 고대 유적지 앙코르와트로 대변되는 굉장히 유산이 풍부한 나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전통 의상과 또 재미있는 그 문자가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어떤 그 불교와 힌두교에서 온 듯한 건축 양식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나라로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익숙하게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캄보디아예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1순위가 캄보디아인데 3만 명 정도 우리나라에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 노동자들을 통해서도 캄보디아를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첫인상들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알아볼 크메르 문자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문자의 첫인상은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이게 왼쪽에 있는 이 큰 글자는 크메르라는 말을 쓴 크메르 단어이고요. 이 크메르라는 말은 크메르 민족을 나타내기도 하고 크메르 문자를 나타내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문자들은 그 크메르 문자의 자음들이에요. 굉장히 처음 보는 문자지 않으신가요? 저도 이 문자를 여행 가서 보고는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고 그래서 좀 더 매력을 느꼈던 것 같은데, 이 문자에 얽힌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인상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람들을 볼 때, 만날 때 처음으로 사람의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파악하게 되고 어떤 인상, 또 표정은 어떤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외모를 통해서 상대방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크메르 문자에서도 그 어떤 인상과 인상착의를 통해서 크메르 문자에 담긴 문화적인 코드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이 말은 제가 작업했던 책에 적은 말인데요. 문자에는 그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가 유전자처럼 새겨져 있다. 네, 이 말이 앞으로 알아보려는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크메르 문자를 저희는 아까 인상착이라고 했는데 사람의 외형에 빗대서 한 사람의 일생에 이제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나중에 중년에 어떤 위기를 겪기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뭐 사라질지 아니면 또 제2의 인생을 살지, 이렇게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처럼 크메르 문자에도 이런 굴곡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탄생인데요. 크메르 문자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이 사진, 이 방의 구조 때문에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서 이 문자에 여기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어떤 건지 파악하실 수 있으세요? 모르시겠죠? 자, 이 위에 이 부분이 숫자인데요. 한번 알아맞혀 보실 수 있을까요?
전혀 숫자로 읽히지 않죠. 이건 약간 9같이 생기기도 하고, 요거는 0인 것 같고, 이게 9니까 여기도 9인 것 같고, 그렇죠. 자, 이건 어떤 숫자냐면 2015년 5월 14일인데요.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분은 캄보디아의 국왕입니다. 국왕의 63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라는 뜻인데요. 이 숫자 아라비아 숫자로 적혀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캄보디아 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화면에서 TV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아 이게 숫자구나라는 걸 전혀 인지를 못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고 캄보디아만의 독특한 숫자를 쓰는 이유가 이 탄생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제가 놓아드린 이 종이의 세 번째 장에 보시면 지도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비밀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캄보디아 문자는 인도에서 기원했습니다. 인도에서 그 고대 문명이 발달하고 인도의 문자가 발전한 다음에 기원전 3세기쯤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아소카 왕이라는 분이 아소카 비문에 그 힌디어로 문자를 새겼어요. 그 문자가 발전해서 인도에 지금 근간을 이루는 문자가 됐는데 그렇게 기원전 3세기부터 발전했던 문자가 6세기쯤에는 캄보디아까지 넘어오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넘어왔냐면 인도의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가진 인도의 상인들이 중국까지 교역로를 통해서 해상을 통해 무역을 하면서 자기들의 문자가 담긴 어떤 그 종교 체계라든지 힌두교나 불교 경전을 이렇게 같이 수입하고 수출하기도 하고 각종 물건들을 교역하면서 숫자 체계를 사용하고 이렇게 된 것이 결국에는 동남아시아 지역과 이 아래쪽에 보시면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까지 뻗어서 그 인도 문자, 브라흐미 문자 계열의 지금의 근간을 이루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앙코르와트 지역에 있는 유적에 있는 글씨입니다. 그리고 왼쪽 부분은 제가 꼭 가보고 싶은 인도의 이 캄보디아 문자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깐치푸람이라는 지역의 사원에서 구글 지도에서 제가 캡처한 거예요. 이 문자는 팔라바 문자라는 문자인데요. 이 문자와 오른쪽에 있는 앙코르 크메르 문자의 그 시초와 굉장히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탄생한 문자들이 이렇게 탄생한 크메르 문자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실까요? 성장에는 크게 불교 경전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에서 상인들을 통해서 그 인도에 발달된 정치 체계도 같이 동남아시아로 넘어왔는데요. 앙코르 제국을 세웠던 왕들이 그 인도의 제도를 차용해 오면서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또 불교를 힌두교와 불교를 국가의 공식 종교로 삼으면서 백성들을 이제 통합하는 통일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로 썼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경전이겠죠. 그래서 경전을 쓰고 전수하는 역할로 상당하게 문자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쓰는 방식이 인도에서 그 문자를 책으로 기록하는 방식이 동남아시아에도 그대로 전수가 됐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책의 방식이 팝립책으로 만든 책의 방식입니다. 이거는 제가 미얀마에서 얼마 전에 여행을 갔다가 사온 책인데요. 팝립 그 야자수 나무 있죠. 그걸로 직접 만들어서 쓴 책이에요. 이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넘겨드릴 거니까 한 번씩 보시고 이 팝립으로 만든 책은 기록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메르 문자는 그 형태가 굉장히 동그랗고 독특한데 그
동그란 형태를 갖추게 된 계기가 바로 이 필기법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사진의 위쪽은 네팔에서 쓰는 방식이고 아래쪽은 스리랑카에서 쓰는 방식입니다. 이 차이가, 극명한 차이가 뭐냐면 위쪽에 네팔에서는 붓을 이용해서 글자를 쓰고 아래쪽에는 송곳으로 이 팝잎에 새겨서 쓰는 방식이에요. 이 필기구의 차이가 다른 데서 문자의 형태도 많이 바뀌는데 팝잎파리 지금 이렇게 넘기면서 보시면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파리에 맥이 있어요. 이렇게 가로줄로 맥이 있어서 글자를 송곳으로 새길 때는 그 가로줄을 세게 그어버리면 팝잎파리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팝잎을 사용한 글을 쓸 때는 이렇게 붓으로 쓰든지 아니면 동그랗게 철필로 새길 때 직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붓을 사용하는 남인도 방식과 철필을 사용하는 북인도 방식이 붓을 사용하고 철필을 사용하는 남인도 방식이 이렇게 극명하게 나뉜 거죠. 그래서 아까 나눠드렸던 이 지도에서는 지금 남인도 지역의 문자들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남인도 지역의 특징은 직선형이 거의 없고 동그란 형태의 문자가 발견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쓸 때는 정말 중요한 지점이, 우리는 이거 팝잎파리인데요. 이거는 태국에서 제가 구해온 건데 이거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그냥 저희는 이렇게 바닥에 대고 연필을 움직여서 쓰잖아요.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들고 이거 송곳이라고 치면 송곳을 이렇게 새기는데 바닥에 놓고 쓰지 않기 때문에 힘의 방향이 이렇게 누르는 힘이 작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방향을 결정해주는 왼손의 엄지손톱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저기도 적혀 있지만 왼손의 이동 방향,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방향으로 문자의 모양이 동그란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크메르 문자의 형태는 굉장히 동그란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비교해 보면 왼쪽은 일반 우리가 쓰는 필기 방식에서의 그 종이와 필기구의 움직임이고 오른쪽은 팝잎을 이렇게 들고 썼을 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시는 오른쪽의 거는 중국의 갑골 문자의 최초 형태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어떤 딱딱한 곳에 송곳으로 새기는 형태에서 오는 그 글자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아래쪽은 앙코르 유적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게 어떤 송곳으로 새기는 형태의 글자가 우리가 뭐 붓으로 쓸 때 그 세리프의 굵기 차이 뭐 이런 게 생기지 않고 모든 획이 일정하게 나타나면서 그 형태로 글자의 형태를 구분하는 그런 새기는 방식의 문자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크메르 문자의 형태에서 어떤 특징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혹시 반복되는 유사점을 좀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길쭉한 이런 꼬리 같은 형태도 나타나고요. 이거를 도마뱀 꼬리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요 동글동글한 거. 네. 이게 크메르 문자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인데요. 바로 이렇게 반복되는 이 부분을 크메르 문자에서는 머리카락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캄보디아 문자, 크메르 문자에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정말 핵심적인 차이점인데요. 여기에 바로 크메르 문자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도 보면 천지인의 그 동양 철학이 깊이 담겨 있는 그 제자 원리를 훈민정음에 적어 놓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크메르 문자에도 이 캄보디아 사람들의 어떤 정신이 들어있는데 그 정신이 무엇이냐면 아까 반복되는 부분을 머리카락이라고 부르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몸통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람 개개인을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자음이 33자인데요. 자음 33자는 힌두교의 주신 33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크메르 민족의 33명의 그 큰 조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불교의 33 제자를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크메르 사람들의 어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자는 굉장히 신성시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신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불교에서 사용하는 만다라는 아니고 약간 그 주술적인 그 약도인데요. 이것이 이게 부처를 상징하는 기호고 그 기호를 중심으로 이 문자들이 각각 일종의 사람처럼 제자처럼 그렇게 배치된 요 형태를 캄보디아 사람들은 굉장히 일상에서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사원에서 이 종이가 적힌 걸 이렇게 공양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문자 자체를 신성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문자는 크메르 문자는 이제 번성을 하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이 또 자식을 낳는 것처럼 인도에서 온 크메르 문자는 또 번식을 합니다. 이 제일 위에 있는 이 글자가 인도의 아소카 왕이 만들었던 최초의 그 브라흐미 문자인데 여기서 이렇게 갈래를 내려와서 크메르 문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크메르 문자는 다시 우리가 지금 익히 볼 수 있는 태국의 타이 문자와 라오스의 라오 문자의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랑카맹이라는 왕이 1300년대 말에 타이 문자를 만드는데요. 캄보디아 문자에서 이렇게 위에 게 크메르 문자고 아래 게 타이 문자인데 축소시켜서 만든 타이 문자인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메르 문자는 일종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타이 문자는 간략화시키다가 치명적인 오류를 만들게 됩니다. 이 위에 있는 머리카락을 잘라낸 거죠. 머리카락을 잘라내면서 형태는 굉장히 단순해졌지만 크메르 문자가 고유하게 담고 있는 그 사람의 존중 그런 정신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태국 문자를 보면서 이거는 머리가 잘린 헤드리스 캐피털, 헤드리스 레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크메르 문자는 근대에 오면서 위기를 한번 맞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크메르 루즈 그리고 킬링필드 사건 알고 계신가요? 1970년대 중반에 폴포트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폴포트인데요. 이 사람이 농민들의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그런 사회주의 그 이즘을 가지고 캄보디아에서 정권을 잡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지식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캄보디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지식인이라고는 하지만 지식인이 아닌 사람들도 상당수가 그때 희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영어를 할 줄 안다. 그리고 손이 하얗다. 왜냐면 밖에서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안경을 썼다. 뭐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이 지식인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들을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거죠. 그래서 추정치로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희생되고 그때 지식인들만 죽은 게 아니고 각 사원에 있던 그 불교 경전들도 모두 불이 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캄보디아가 70년대 중반에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발전을
가장 많이 이룬 나라였는데요. 그때 있었던 모든 책들도 불에 타고 이래서 분석행류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프놈펜에 혹시 가시면 킬링필드 유적을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거는 최근 캄보디아의 통계 자료인데요. 문맹률과 그리고 그 경제적인 상황을 보자면 그 70년대 이후로 완전히 캄보디아는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잘 못 사는 나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지식인들의 단절과 기반 인프라의 그 사라지는 것으로 저는 찾고 싶어요. 그 이유를. 이게 캄보디아 가서 제가 얻어온 책인데요. 이게 교과서예요. 물리 교과서. 이걸로 그 캄보디아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조그맣거든요. 이만한 수첩 사이즈인데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복사한 질이 좋지 않은 책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 사진은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곳이죠. 이거는 태국에 있는 디자인 센터랑 태국 방콕의 시립도서관 사진이에요. 이게 크메르 문자의 자손격인 타이 문자는 태국은 외세 침략을 그러니까 그 제국주의 시대 외세 침략을 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전도 있지 않았던 그 70년대 캄보디아와는 굉장히 다른 그런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비교해 보자면 좀 굉장히 슬픈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를 겪고 난 뒤에 은퇴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캄보디아 문자, 이 크메르 문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두 갈래 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정치적인 상황 때문인데요. 그 크메르 루즈 70년대 후반에 크메르 루즈가 이제 진압된 이후에 1980년대 중반에 정권을 잡은 훈센이라는 사람이 83년부터 지금까지 통치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30년 그때 그 당시에 훈센 총리가 쿠데타를 이용해서 정권을 잡은 이후로 아직도 군부 정권의 그 뿌리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그 훈센 총리는 작년에 2017년 11월에 제1야당을 강제로 해산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숙적들을 다 제거를 해버리고 언론 탄압도 그땐 엄청 강력하게 하면서 올해 7월에 있었던 총선에서 125석을 차지하면서 캄보디아 정치를 잡아먹은 거죠. 근데 125석을 차지했는데 캄보디아 국회는 125석입니다. 그래서 100%를 차지하게 됐어요. 제1야당을 그렇게 쳐낸 지 바로 다음에.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있으면 크메르 문자는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탄압이 있고 정치적으로 이 정권은 지식인들의 등장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수적인 불교계가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멍멍이 귀여워, 댕댕이 커요. 이거는 야민정음이라고 우리가 요즘에 많이 재밌게 놀이처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야민정음 현상을 굉장히 자유로운 한국의 분위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믿는데 캄보디아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캄보디아 크메르 문자는 기본적으로
신성한 문자이기 때문에 이걸 변형시키거나 숫자를 없애는 거는 엄청난 논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놀이로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글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수적인 불교계가 캄보디아의 인구의 90% 이상이 불교를 믿는 캄보디아에서 불교계가 문자의 개혁을 쉽게 용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자의 개혁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에는 묵음으로 나오는 문자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이 키보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타이핑하는 시스템이 정착이 되지 않아서 쓰는 사람마다 그 타이핑하는 방식이 다르고 오류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그런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식인들이 늘어나면 자기들의 그 정치적인 입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친구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이 대학생들이 이런 상황에서 뭔가 우리나라처럼 민주화를 위해 어떻게 지식인들이 투쟁을 하려는 움직임은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나라의 대학생들은 전부 그 금수저들이어서 어차피 자기들이 뒤에 갈 곳이기 때문에 체제 전복을 또 어떤 그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희망은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이렇게 그 크메르 루주로 없어졌던 그 불교 경전들을 캄보디아 전국에서 모으는 분이 있었어요. 랭코켄 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거의 30년 동안 전국을 돌면서 이 팝립책을 모아서 지금 팝립책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통을 지키는 분들이 계셔서 크메르 문자가 생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이 있다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아까 키보드 말씀을 드렸는데 크메르 이 모바일 시대가 오면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서 자판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이폰에는 아직도 크메르 문자의 공식적인 자판이 없어요. 그 통일된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사람들마다 어플이 무엇인지에 따라 방식이 다르고, 이걸 그래서 통합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자판을 만드는 분이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런 체계가 잡히면 조금 더 빠른 지식의 전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우려가 되는 건 캄보디아 젊은 층 사이에서 전화를 하거나 소통을 할 때 캄보디아 문자를 쓰는 게 영어를 쓰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려요. 기본적으로 3배 정도 시간이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친구들은 영어로 소통을 하고, 아니면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음성 녹음을 해서 소통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 문자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크메르 문자는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키보드 체계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저는 희망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게 다양한 크메르 서체인데요. 이 폰트를 개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크메르 폰트의 다양성도 많이 생기는 중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디자인의 발전이 이루어질수록 문자의 다양성과 문자의 그 보존은 더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제 크메르 문자의 첫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봤던 사진들을 다시 보면 좀 어떤 인상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이 배경을 알고 난 뒤에 캄보디아가 그냥 단순한 여행지나 어떤 노동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친숙하고 같이 도와서 뭔가 좀 미래에 같이 걸어갈 친구로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또 이곳이
세종마을에서 또 저희가 한글날을 앞두고 네,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캄보디아 문자는 지금까지 백성 시민들의 문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만들어졌을 때도 통치자들의 어떤 수단으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계속 이끌어 왔던 문자였는데 이제 이후에는 서체를 개발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문자를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게 정부가 아니고 시민들이 나서서 크메르 문자를 발전시켜 나가지 않을까, 저는 시민의 문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캄보디아 문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30분 동안 굉장히 쌓일 수 있는 크메르 문자의 거의 기승전결을 보는 듯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이나 의견들 있으시면 좀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반에 네. 어떠셨냐? 네. 아까 그 도구 중에 네. 그 철실 송골 같은 네. 그다음 위에 붓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붓의 어떤 성질이 네. 모양새나 이게 동양의 서해용 붓은 아니죠. 그 서해용 붓보다는 그림 그릴 때 쓰는 좁은 붓 있잖아요. 네, 둥근 붓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쓰는 사람에 따라서 세리프가 생기기도 하고 이 획의 차이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전통 방식으로는 여기다 철필로 새겼지만 요즘에는 붓으로도 많이 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서양식의 그 펜 방식이 도입이 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럼 실제로 뭐 붓을 한번 써본 적 있어요? 네, 이거 제가 쓴 건데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이게 곡선이 대단히 많아서 이게 네. 그 화자를 만들 때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네. 직접 써봤거든요. 아, 다른 이번 30개국을 써봤는데 네. 다른 거는 거의 스케치 없이 대부분이 그냥 붓으로 한 번에 썼어요. 네. 근데 이제 크메르 문자, 그 파열이라는 크메르 그 문자로 이렇게 번역해서 오는 그 형태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네. 딱 30국의 중에 한 나라 크메르만 아, 그 밑에 스케치를 하고 거기다 이렇게 그리게 됐어요. 거의 레터링이죠. 서해는 뭐 아시는 분들은 네. 모르시는데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 폰트를 만들 때 한자나 한글은 기본적으로 사각형 틀을 기본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크메르 문자는 동그라미를 기본으로 만들어요. 네, 원형 기본에서 이걸 나눠 가지고 3등분을 하고 뭐 그런 방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크메르 전통 서체는 이렇게 만들고 요즘에 만들어지는 서체는 사각형에서 좁은 형태를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네. 네모난 형태로 나오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 형태가 그래서 공문서나 좀 공식적인 문서를 쓸 때는 동그란 형태로 만들어진 서체를 쓰고 일반적으로 캐주얼하게 쓸 때는 네모난 형태, 네, 그렇게 쓰고 다르게 써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